5년 전 한지원은 YJ그룹 CEO 강태준의 유일한 빛이자 따뜻함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이었던 그에게 그날의 끔찍한 차량 폭발 사고는 단순한 아내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그 잿더미 속에서 차갑고 무자비한 기업의 왕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심장은 5년째 얼어붙어 있었다. 만약 운명이 잔인한 장난으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한다면, 그것이 거짓과 새로운 얼굴로 포장되어 있다면, 사랑은 과연 그 영혼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복수의 칼날이 먼저 서로를 향하게 될까? YJ그룹 본사 최고층 VIP 협상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YJ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3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27세의 문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투자 전략가이자 오늘 YJ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계약의 상대측 대표였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5년 만이었다. 문채린 씨, 당신의 제안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YJ는 그렇게 무모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완벽하게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인 느낌이 드는 그가 아는 누구와도 닮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깊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그러나 동시에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 검은 눈동자는 죽은 아내 한지연과 똑 닮아 있었다. 태준은 1초 만에 감정을 수습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우리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집은 15% 이하로는 협상 불가입니다. 체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5년 만에 마주한 남편,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고 동시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 남자.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옥을 견뎠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다. 강태준 대표님, YJ가 무모하다고 판단하는 그 조건이 사실은 대표님이 5년 전 블루오션 프로젝트에서 직접 구상했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군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그가 지원과 결혼한 직후 그녀에게만 털어놓았던 극비의 구상안이었다.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는 실패한 꿈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체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태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천재 전략가라는 별명은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YJ의 과거, 현재, 그리고 제가 만들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녀는 태준이 아니라 그의 옆에 앉은 YJ의 부사장이자 태준의 사촌인 강민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특히 YJ 내부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위험 요소들까지 전부 계산해 넣었죠. 강민혁은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체린의 시선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채린 대표, 말씀이 과하시군요. YJ의 위험 요소라니요. 회의실 한쪽에 배석한 윤서연 이사도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한 집착적인 시선을 거두고 체린을 쏘아보았다. 5년 전 한지원을 질투했던 것처럼 지금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여자를 경계했다. 대표님 앞에서 무례합니다. 저희는 이런 식의 협박성 발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체리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웠다. 저 두 얼굴, 그녀의 삶을 앗아간 그날 밤 빗속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들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다. 윤 이사님,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YJ 바이오 부문에서 지난 2분기 동안 발생한 원인 불명의 자금 유출 같은 건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태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민혁을 향했다. 그것은 민혁이 담당하는 부서였다. 체리는 정확한 급소를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모든 행동, 그녀의 말투, 심지어 그녀가 차를 마시는 방식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체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태주는 그녀가 던진 내부 위험이라는 미끼를 무시할 수 없었다. YJ는 이 투자가 절실했지만 태주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회사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었다. 몇 시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태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정회하죠. 문채린 대표,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말에 민혁과 서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이 협상 중에 상대와 단독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태준의 개인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금 전에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과는 달리 이곳은 태준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5년 전 지원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기도 했다. 체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거대한 책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선물했던 지금은 먼지가 쌓인 작은 선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태준이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책상으로 가더니 2개의 파일을 꺼내들었다. 하나는 방금 전에 투자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서류였다. 문채린 씨, 당신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당신이 YJ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것도. 태주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꿰뚫어 볼듯이 응시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은 아닌 것 같군요. YJ에 들어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대표님이야말로 저와 단둘이 만나자고 하신 목적이 협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체리는 지지 않고 받아쳤다. 태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재미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YJ는 당신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수정된 계약서입니다. 당신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체린이 서류를 집으려 할 때 태준이 2번째 파일을 그 위에 덮었다. 대신 저의 조건도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2번째 파일의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체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이게 무슨 농담이시라면 재미없군요, 대표님. 농담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제안을 할 때처럼 건조했다. 난 지금 YJ 내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강민혁 부사장,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이사들. 그들은 내가 후계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5년 전 사고 이후 내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다른 재벌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려 하고 있죠. 태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그녀의 눈에 고정되었다. 그 눈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 없습니다. 나에겐 방패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고 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며 동시에 저들을 상대할 만큼 영리한 파트너가. 그래서 저라고요? 오늘 처음 본 정체도 불분명한 저를 아내로 맞이하시겠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입니다, 문채린 씨. 당신은 외부인이라 YJ 내부의 파벌 싸움에서 자유롭고 당신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이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면 당신의 펀드가 YJ에 투자하는 명분은 더욱 확고해지겠죠. 당신은 YJ의 내부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는 당신이라는 방패 뒤에서 적들을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잔인한 거래였다.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복수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다. 강민혁과 윤서연의 심장부로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한번 그의 아내가 되는 것. 죽은 아내의 자리를 살아있는 복수자가 대신 차지하는 것. 그녀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약 기간은요? 1년. 1년 뒤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합니다. 당신은 투자 수익금 외에 추가로 YJ 호텔의 지분 10%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럼 이 투자는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문채린 씨, 당신은 YJ의 적이 되겠죠. 난 내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차가운 협박이었다. 그러나 체리는 그것이 진심임을 알았다. 그녀는 5년 전 이 남자의 다정함을 알았고 5년 후 이 남자의 잔인함을 목격하고 있었다. 체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혼인 계약서를 들고 태준에게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부부였던 것처럼 기묘하게 어울렸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 계약 받아들이죠, 대표님. 태준이 돌아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수의 불꽃과 잊지 못한 사랑의 고통이 담긴 눈빛이었다. 단,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체린이 말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행동할 겁니다. 저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묻지 말아주세요. 공정한 거래군요. 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체릴은 그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5년 만에 다시 맞잡은 손. 그러나 그 온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YJ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이 천재 전략가가 바로 5년 전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CEO의 아내 한지원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복수의 장막이 올랐다. 강태준과 문채린의 결혼 발표는 YJ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화려한 예식이나 파티는 없었다. 단 한 장의 보도자료와 혼인신고서 사본이 모든 것을 대체했다. YJ그룹 강태준 대표, M&A 전략가 문채린과 전격 결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전략적 결합. 헤드라인은 차가운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민혁과 윤서연이었다. 그들은 태준을 자신들이 원하는 재벌가 딸과 엮어 영향력 아래 두려 했으나 정체불명의 문채린이라는 여자가 모든 계획을 망가뜨렸다. 그들은 긴급히 만났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결혼 발표 바로 다음 날 태준은 직접 차를 몰아 채린을 본가인 강 회장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차가 웅장한 철제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체리는 애써 숨을 눌러 참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가 5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정원, 그녀가 직접 심었던 라일락 나무. 그러나 이제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문채린이라는 이름의 이방인이자 새 신부였다. 내 집사에게는 이야기해두었소.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 대우를 받게 될 거요. 계약에 명시된 대로.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무감각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남편님. 채린이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답했다. 그 단어는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언약이 아닌 족쇄이자 무기였다. 집사 김씨와 하인들이 현관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5년 전 한지원을 진심으로 따랐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옆에 선 낯선 여자를 보며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김 집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 짐은 저쪽 별채의 손님용 침실로 옮겨주세요. 채린이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손님용 침실? 계약엔 부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을 텐데. 역할 수행은 외부에서만입니다, 대표님. 이 집 안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군요. 계약서에 사생활 보호 조항을 잊으셨습니까? 체린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는 절대 지원의 흔적이 남은 그 방에 타인처럼 들어갈 수 없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날 저녁 지옥 같은 첫 번째 가족 식사가 열렸다.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에는 4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 문채린, 강민혁, 그리고 윤서현. 민혁은 태준이 경은 문제로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온화한 척 연기했다.
이런, 태준이 네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할 줄은 몰랐구나. 문채린 대표, 아니, 이제 재수씨라고 불러야 하나? 민혁이 와인탄을 들며 웃었다. YJ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준이가 5년 동안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군. 체리는 가볍게 목례만 했다. 과찬이십니다, 부사장님. 저는 그저 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체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안정성이라 YJ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 보죠. 듣자 하니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갔다던데 결국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신분 상승하려는 속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서현아! 태준이 낮게 경고했다. 체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윤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윤 이사님, 저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경멸합니다. 특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녀의 시선이 민혁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저는 신분 상승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거나 제 힘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YJ의 경영권 같은 건 말이죠.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혁의 미소가 굳었고 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태주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더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채린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한지원의 눈을 가졌지만 한지원은 절대 이렇게 독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채린은 약속대로 별채의 가장 큰 손님용 침실에 머물게 되었다. 5년 전 지원과 태준이 사용했던 본관의 마스터 침실은 그날의 사고 이후 태준에 의해 봉인되어 있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만의 성역이자 무덤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체리는 익숙한 어둠 속을 걸었다. 5년을 살았던 집,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본관 2층 마스터 침실 앞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태준과 함께 웃고 미래를 계획하고 사랑을 속삭였던 날들. 그녀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5년. 그녀는 얼굴과 이름을 잃었지만 이 고통과 사랑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만 대하는 현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는 눈물에 닦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상기했다. 복수.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지원이 사용하던 개인 서재였다. 사고 이후 거의 방치되어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체리는 망설임 없이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태준도 잊었을 혹은 잊고 싶었을 그 번호. 금고 안에는 지원이 사고 직전 따로 모아두었던 자료들이 있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원본과 함께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을 의심하는 메모, 그리고 사고 당일 태준의 촬영 정비 기록 사본이었다. 그녀가 그 서류를 꺼내드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체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태준이었다. 그가 잠들지 않고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걸까? 체리는 천천히 돌아섰다. 서류는 등 뒤로 감추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 중이었습니다. 이 집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하군요.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방금 만졌던 금고를 향해 있었다. 여긴 내 죽은 아내의 서재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곳이지.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체리는 완벽하게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은 전력가라서 YJ의 숨겨진 역사에 관심이 갔을 뿐입니다. 특히 5년 전에 실패했다는 그 프로젝트 말이죠. 내 경고를 잊었나 보군. 사적인 영역은 묻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날선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 어둠 속에서 이 낯선 여자가 마치 원래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이 서재도 사적인 영역인가요? 아니면 경영의 일부인가요? 체린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저는 제 투자가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습니다. 5년 전처럼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태주는 그녀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집에는 당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과거가 있어. 그 과거가 당신을 삼키게 두지 마시오. 그 말을 남기고 태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체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손에 쥔 촬영 정비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브레이크 오일 교체 완료. 담당자 KMH 지시. KMH 강민혁. 그녀의 눈이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다. 비밀의 집. 이곳은 그녀의 무덤이 될 뻔했던 곳이자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될 곳이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문채리는 YJ그룹의 거대한 저택에서 가장 완벽한 타인으로 존재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의 대화는 YJ의 주가 동향과 그날의 이사회 일정뿐이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하듯 가벼운 목례를 나눌 뿐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나누지 않았다. 태주는 5년 전 지원의 온기로 가득 찼던 이 집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태준의 강철 같은 통제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죽은 아내 한지원의 그림자가 이 낯선 여자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새벽 태준은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로 인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독한 아메리카노를 4잔째 들이켰지만 두통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 별채에서 나온 체린이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에 따뜻한 꿀 페퍼민트 차를 따랐다. 커피는 그만 마시죠, 대표님.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는 두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태주는 컵을 노려보았다. 꿀을 아주 살짝 가미한 페퍼민트 차. 이것은 5년 전 오직 지원만이 알고 있던 그만의 처방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당신이 내 취향을 어떻게 알지? 체리는 순간 멈칫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얼른 표정을 갈무리했다. 대표님의 건강은 제 투자의 안정성과 직결되니까요. 유능한 전략가는 파트너의 사소한 습관까지 분석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변명과 함께 돌아섰다. 하지만 태주는 그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향기, 온도, 꿀의 비율까지 모든 것이 지원의 손길과 똑같았다. 그날 오후 이사회는 격렬했다. 강민혁이 밀어붙이던 YJ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었다. 민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체리는 대표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사회에 배석했다. 민혁이 열정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체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강 부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프로젝트의 3단계 임상시험 데이터가 지난 분기 보고서와 미묘하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체리는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가 띄운 2개의 그래프는 일반인은 알아챌 수 없는,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치명적인 데이터 조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데이터대로라면 신약의 성공률은 50%가 아니라 15% 미만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부사장님. 민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저 기밀 데이터에 접근했지? 문채린 씨, 당신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디서 근거 없는 자료로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근거가 없는지는 외부 감사팀을 부르면 명확해지겠죠. 체리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YJ의 주주로서 이 무모한 도박에 제 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태주는 체린의 논리 정연함과 날카로움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허점을 파고들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 그것은 5년 전 그와 함께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한지원의 전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결국 태주는 체린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 부사장의 프로젝터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자금 지원은 보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분노에 찬 민혁과 서연이 태준의 집무실로 쫓아왔다. 태준아, 저 여자한테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네가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 회사의 중대사를 뒤집어? 형님, 그녀는 내 아내이기 이전에 YJ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선을 그었다. 윤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에게 매달렸다. 대표님,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여자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5년 전 지원 씨처럼 대표님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들의 격앙된 반응을 뒤로하고 태주는 집무실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꿀 페퍼민트 차, 지원의 전략적 사고, 그리고 방금 윤서연이 무심코 내뱉은 5년 전 지원 씨처럼 이라는 말. 태주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그는 YJ그룹에서 유일하게 태준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최 실장, M&A 팀의 보안을 뚫고 문채린의 모든 것을 조사해. 월스트리트에서의 기록 말고 그 이전의 모든 것. 그녀가 한국에서 뭘 했는지, 가족은 누군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5년 전 그녀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 정원을 거닐었다. 체린이 심었던 라일락 나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잊힌 첼로 소나타의 한 구절이었다. 지원이 살아있을 때 피아노로 연주하며 태준에게 들려주곤 했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곡이었다. 태준은 소리를 따라 별채로 향했다. 체린의 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말리며 그 멜로디를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그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한지원 단 두 사람뿐이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좌초된 강민혁은 분노에 떨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내 돈줄을 막았어. 당장 붙여. 그 여자가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24시간 감시해. 그 여자가 한지원처럼 내 앞길을 막게 두진 않을 거야. 윤서연은 그 옆에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오빠, 저 여자 눈빛이 이상해.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민혁이 소리쳤다. 유령 따윈 없어. 하지만 저 여자가 유령처럼 거슬리게 군다면 진짜 유령으로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다음 날 태준의 책상 위에 최 실장이 가져온 1차 보고서가 놓였다. 문채린의 이력서는 완벽했다. 명문대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 입성, 천재적인 투자 성공.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5년 전 스위스 취리히의 한 사립병원에 2년간 입원 기록 있음. 사유, 신원 미상의 사고로 인한 전신 화상 및 안면 재건 수술. 5년 전 태주는 그 단어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지원이 죽었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는 보고서를 든 채 마침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체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은 수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누구인가? 죽은 아내의 습관을 가진 타인인가? 아니면 돌아와서는 안 될 사람이 돌아온 것인가? 강민혁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문채린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였다. YJ 바이오의 자금줄이 막힌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태준의 아내라는 방패 뒤에서 마치 YJ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핵심 사업들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는 날카롭다 못해 치명적이었다. 마치 5년 전 강민혁의 비리를 처음으로 눈치채기 시작했던 한지원처럼.
더 이상 전현을 살려둘 수 없어. 강민혁이 자신의 비밀 펜트하우스에서 윤서연에게 으르렁거렸다.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이 그의 손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윤서연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오빠, 저 여자 이상해.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태준 씨가 요즘 저 여자만 쳐다보는 거 알아? 꿀 떨어지는 눈빛은 아니지만 마치 유령이라로 보는 사람처럼 집착하고 있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민혁이 잔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저 여자가 한지원이 환생이라도 했다는 거야? 헛소리 집어치워.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야. 5년 전처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5년 전처럼. 이번에는 경고만 하지. 한지원처럼 완벽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겁을 줘서 둥지 밖으로 쫓아내야지.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손 좀 써야겠다. 새로운 사모님. 운전 조심 좀 하셔야겠어. 브레이크가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실장에게 받은 두 번째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스위스 병원의 안면 재건 수술 기록.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의심은 확신이 되지 못하고 그의 심장만 들쑤시고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죽은 아내의 습관을 가진 여자, 죽은 아내가 알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여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녀가 한지원이 아니라는 혹은 한지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는 별채에 있는 체린의 방을 떠올렸다. 김 집사에게서 그녀가 매일 쓰는 헤어브러쉬를 몰래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태준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원이 쓰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그녀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며 남겼던 혈액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다. 5년 전 불탄 시신 앞에서 그는 차마 그 샘플을 폐기하지 못했다. 최 실장, 이 머리카락과 이 샘플을 당장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기관으로 보내. 보안은 YJ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지켜. 24시간 안에 결과 가져와. 다음 날, 짙은 먹구름이 서울 하늘을 뒤덮었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체리는 5년 전 사고 현장 근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기억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빗속에서 차를 세우고 사고가 났던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가 다시 차에 올라 시내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그녀를 살려준 의사 김동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예요. 그날 밤 제가 또 뭘 기억해야 하죠? 강민혁의 목소리 말고 또 다른. 그때였다.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다. 체리는 백미러로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목적의식이 분명해 보였다. 체리는 즉시 엑셀을 밟았지만 트럭은 더 빠른 속도로 그녀의 차를 뒤쫓았다. 젠장! 체리는 핸들을 꺾어 갓길로 피하려 했다. 그러나 트럭은 정확하게 그녀의 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빗소리, 똑같은 빗소리. 브레이크가 안 들어! 태준 씨, 브레이크가! 차가 절벽을 구르고 화염의 고통, 그리고 차 밖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강민혁이었다. 확실히 처리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 그 옆에서 울먹이던 또 다른 목소리, 윤서연이었다. 어떡해. 정말 죽은 거야, 오빠? 안 돼, 안 돼. 체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억눌렸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려 했다. 트럭이 다시 한번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지고 체리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느꼈다. 트럭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YG그룹 집무실.
강태준은 최 실장이 내민 DNA 감식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DNA 시료 대조 결과 일치율 99.999%, 대상자 문채린, 채취 샘플 모발과 대상자 한지원, 채취 샘플 혈액은 동일이님.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동일인, 살아있다. 지원이, 살아있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복수를 위해 완벽한 타인의 얼굴을 하고.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안도감,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왜 자신을 속였는가? 그는 즉시 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최 실장, 문채린 위치 추적해. 지금 당장. 위치 추적 결과는 끔찍했다. 5년 전 사고 현상 근처의 도로. 그리고 방금 그곳에서 대형 트럭 뺑소니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속보. 태준은 자신이 어떻게 차를 몰고 그곳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비를 뚫고 달렸다. 제발 5년 전처럼 그녀를 잃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평생 하지 않던 기도를 했다. 사고 현장, 처참하게 부서진 차, 그리고 그 옆,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여자. 채린 지원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전략가 문채린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지원이었다. 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문채린 씨, 괜찮소? 젠장, 피가.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는 순간 채린은 그를 밀쳐내려 했다. 그녀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채린 씨. 태준이 그녀를 붙잡고 외쳤다. 그의 눈에 그녀의 이마 상처가 들어왔다. 피가 흐르는 것 바로 위, 머리카락 경계선. 성형수술로도 완벽히 가릴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 다쳤던 작은 흉터. 태준이 수백 번도 더 입맞추었던 바로 그 흉터였다. DNA 보고서, 꿀 페퍼민트차, 첼로 소나타, 그리고 지금 눈앞의 흉터. 가면은 완전히 깨졌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억눌렀던 모든 그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환희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문채린 씨라고 부를 수 없었다. 지원아. 그 한마디에 채린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그에게 고정되었다. 빗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모두 멈췄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그녀가 5년간 꿈속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다. 지원아. 그 이름이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한지원.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 그녀가 5년간 숨겨왔던 진짜 자신. 채린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피와 비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5년 전 그녀를 잃었던 그날처럼 절망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야. 그녀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 잘못 봤어. 난 문채린이야. 그 흉터.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이마에 작은 흉터를 드러냈다. 내가 수백 번 입맞췄던 이 흉터. 이것도 가짜라고 할 셈이야. 왜 돌아왔으면서 날 속였어? 분노와 한도감,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의 외침에 지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그래, 나야, 한지원이야.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지옥에서 돌아온 한지원이라고. 태준은 그녀의 주먹을 맞으면서도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5년 만에 느낀 그녀의 체온, 살아있었다. 정말로. 그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살아있었구나, 지원아. 그는 그녀의 정수리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은 정신을 차렸다. 이곳은 위험했다. 방금 그녀를 죽이려 한 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몰랐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그는 그녀를 거의 안다시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강 회장의 본가로 향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강민혁의 눈과 귀가 깔려 있었다. 그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펜트하우스 안, 태주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문채린의 가면을 벗고 지친 한지원의 모습으로 떨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태준이 상처를 소독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분명히 그 시신 치과 기록까지 일치했어. 지원은 허공을 응시하며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그 차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어. 난 당신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대로 절벽으로 추락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잠겼다. 차가 폭발하기 직전 누군가 날 끌어냈어. 김동욱 박사님, 아버지의 옛 친구분이셨지. 그분은 그날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셨던 거야. 태준의 손이 멈췄다. 김동욱 박사,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였으나 5년 전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스위스로 떠났던 인물이었다. 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 지원은 자신의 낯선 얼굴을 만졌다. 박사님은 날 스위스로 비밀리에 데려갔어. 2년간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어. 지옥이었어, 태준씨.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날 죽이려 했는지 그 생각뿐이었어. 시신은? 박사님이 손을 쑤셨어. 그 사고로 이미 죽어있던 신원미상의 다른 여성을 내 차에 두었어. 그리고 내 치과 기록을 조작해서 완벽한 한지원의 죽음을 만들었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스위스까지 쫓아와 날 죽일 거라면서.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의 아내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 동안 자신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으며 껍데기처럼 살아왔다. 강민혁, 그리고 윤서연이었어.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 트럭 사고가 기억을 되돌려줬어. 그날 밤 불타는 차 밖에서 들었던 목소리. 강민혁이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어. 윤서연은 정말 죽었냐고 울먹였고. 태준의 눈이 이성일은 분노로 번뜩 꼈다. 그 개 자식들이.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오늘 트럭도 그놈들 짓이야. 네가 바이오 프로젝트를 막으니까 경고를 한 거야. 5년 전처럼. 알아. 지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돌아온 거야. 문채린으로. 내 모든 걸 앗아간 그들에게서 YJ를 되찾고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라 YJ를 지키기 위해서. 태주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당연했다. 지원아, 난 몰랐어. 정말. 당신도 그들의 공범이야, 강태준. 지원이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5년 동안 그들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아무것도 몰랐잖아. 내 죽음조차 의심하지 않았어. 당신의 무능함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의 비난은 칼이 되어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멍청했어.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넌 YJ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지. 하지만 강민혁과 윤서연은 내 아내를 죽이려 했어. 이건 YJ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아니, 우리 문제야. 지원이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불편한 동맹이라도 맺어야겠어, 문채린 씨. 태준이 다시 그녀를 문채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눈빛은 모든 진실을 아는 남편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우린 다시 계약 부부로 돌아가는 거야. 강민혁과 윤서연을 완벽하게 속여야 해. 지원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야심 많은 여자 연기를 계속하라고? 그래. 그리고 난 당신을 의심하면서도 당신의 능력에 휘둘리는 무능한 CEO 연기를 하지.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들은 내가 널 의심한다고 생각할수록 널 더 경계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속고 있다고 안심할 거야.
그 틈을 노리는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5년의 공백, 오해, 고통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진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강민혁이 노리는 건 하나야. 태준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곧 열릴 임시 주주총회. 그는 내가 바이오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과 정체불명의 여자와 결혼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명분으로 내 해임안을 상정할 거야. 증거는? 조작하겠지. 내가 회사 돈은 횡령했다거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가짜 증거. 윤서연이 그걸 도울 거고. 그들은 오늘 네가 사고로 죽거나 최소한 병원에 입원해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못하길 바랐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네. 지원의 눈이 빛났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두는 거야.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녀는 5년 전 모아두었던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과 차량 정비 기록 사본을 떠올렸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태주는 상처 소독을 마친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였다. 그의 손길은 5년 전처럼 다정했다. 지원아, 이 싸움이 끝나면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 지금은 싸움에만 집중해. 지원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지도 않았다. 우린 동맹일 뿐이야, 대표님. 그녀는 다시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5년을 되찾는 것은 복수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터였다. 두 사람은 다시 차가운 계약 부부의 가면을 쓰고 적들의 소굴인 강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몰랐다. 가장 치명적인 두 개의 칼날이 이제 하나의 적을 향해 합쳐졌다는 것을. 예이지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 거대한 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태준은 단상에 가장 가까운 앞줄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얼음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문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긴장한 듯 혹은 이 모든 상황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강민혁은 연단에 섰다. 그는 승리를 확신한 정복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윤서현은 이사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승리감과 함께 태준을 향한 일그러진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민혁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오늘 저는 YJ그룹의 부사장이자 강씨 일가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YJ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제 사촌 강태준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태준에게 집중되었다.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혁은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태준 대표는 지난 1년간 YJ 바이오의 기밀 데이터를 유출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외쳤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년 전 실패한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까지 해외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증거는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강태준의 개인 계좌처럼 보였고 기밀 유출의 정황 역시 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였다. 주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물러나라! 해명하라! 민혁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5년 전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투자자 문채린 씨와 사적인 감정으로 결혼했으며 그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시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번에는 채린에게 향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따라서 저는 YJ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태준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투표가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작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문채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민혁이 불쾌한 듯 그녀를 막아섰다. 문채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YJ의 주요 조주이자 강태준 대표의 아내로서, 그리고 강 부사장님이 제기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로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체리는 그를 차갑게 스쳐 지나가며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은 숨을 죽였다. 체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민혁이 띄웠던 비자금 흐름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파일이 나타났다. 강 부사장님의 프레젠테이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군요. 그녀는 민혁이 비자금 계좌라고 지목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띄웠다. 이 회사는 강태준 대표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사용하던 제 개인 투자 법인입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강 대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제게 YJ의 내부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강 부사장님이 너무나 꼼꼼하게 숨겨두신 진짜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YJ 바이오에서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이 빠져나간 실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주는 KMH, 바로 강민혁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민혁이 소리쳤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금융감독원 직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체린의 말에 강당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체린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블루오션 프로젝트 기밀 유출권 말이죠. 그녀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이미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 기밀을 유출한 것은 강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서연 이사입니다. 그녀는 강 대표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강민혁 부사장에게 내부 정보를 넘기며 그의 충실한 개가 되었죠.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윤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물론이죠. 체린이 스크린에 윤서연과 강민혁이 비밀리에 만나는 CCTV 영상과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내역을 띄웠다.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였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태주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형님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5년간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졌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날 감옥에 쳐넣을 순 없어. 횡령? 배임? 그래, 기껏해야 몇 년 살다 나오겠지. YJ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거다. 그때 체린의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깊은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경영 비리를 밝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모든 자료를 껐다. 검은 화면, 그리고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우리는 5년 전 벌어진 완벽하게 은폐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에 윤서연은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강민혁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건 5년 전 한지원이 사망하던 그날 밤의 차량 정비소 녹음 파일입니다. 체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빗소리. 브레이크 확실하게 손본 거지? 절대 흔적이 남으면 안 돼.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네, 부사장님. 하지만 이건 살인. 닥쳐. 돈이나 챙겨. 그리고 그날 밤 절벽 아래에서 다시 확인해.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 강당은 얼어붙었다. 모든 주주들이 경악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 바람 소리, 불타는 소리. 어떻게 오빠는 정말 죽은 거야? 지원 언니가?
윤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시끄러워. 이제 모든 게 우리 거야. 강태준도 YJ도. 한지원은 그냥 불행한 사고로 죽은 거야. 알겠어? 녹음이 끝났다.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윤서연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저 사람이 강민혁이 시켰어. 난 그냥 태준 씨를 사랑해서, 그래서 지원 언니가 미웠을 뿐이야. 죽이려고 한 건 으악! 그녀의 자백이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강민혁은 완전히 끝났다. 그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채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섬뜩한 깨달음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전략,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차, 그 흉터, 스위스, 말도 안 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한지원, 네 년이었어! 모두가 경악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불렸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연단 위에 무거운 크리스탈 물병을 집어 던지고 가장 가까이 있던 채린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지원아! 태준이 절박하게 외치며 달려나갔다. 그러나 민혁이 더 빨랐다. 그는 채린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는 깨진 물병의 날카로운 조각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전부 멈춰! 민혁이 피 묻은 눈으로 외쳤다. 다가오면 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릴 거다. 5년 전에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이 지옥에서 돌아온 년. 강당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태준은 채린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의 아내, 그가 5년 만에 되찾은 아내가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지원아! 강태준의 절규가 아비규환이 된 강당을 갈라놓았다. 강민혁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손에 쥔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지원의 하얀 목을 겨누고 있었다. 작은 핏방울이 흘러내려 그녀의 옷깃을 적셨다. 하지만 지원은 떨고 있으면서도 그 공포 속에서 강민혁을 노려보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다가오지 마! 전부 멈춰! 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한지원, 이 독한 년. 5년 전에 네 년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었어야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쳐! 태준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녀를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민혁이 형, 그만해. 태준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형은 졌어. 모든 게 끝났다고. 지원이, 그 사람 놔줘.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YJ, 형이 가져. 다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제발. 닥쳐! 민혁이 이성을 잃고 외쳤다. 네 놈의 그 동정하는 듯한 눈빛, 항상 그랬어. 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지. 난 네 놈의 그림자였어. 근데 이젠 아니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네 눈앞에서 다시 한번 잃게 해주마. 같이 죽는 거야, 한지원. 민혁이 유리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목을 향해 내리긋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찰나였다. 태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민혁의 몸을 덮쳤고 동시에 지원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감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민혁이 쥐고 있던 유리조각이 태준의 팔뚝을 깊게 파고들었다. 태준은 고통을 참아내며 지원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겼다. 그는 민혁의 손목을 꺾어 유리조각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광분한 민혁을 제압했다. 놔! 이건 놔! 내가 YJ의 주인이야! 놔! 민혁의 처절한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졌다.
윤서연은 이미 그 자리에서 실신해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당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지원을 부축했다. 그녀는 5년간 억눌렀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원아, 지원아 괜찮아? 정신 차려. 태준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지원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팔, 절박한 그의 눈빛, 그리고 끝났다는 안도감. 그녀는 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복수의 무게, 그리움의 고통, 살아 돌아온 자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 울어. 다 괜찮아. 그래, 울어. 다 괜찮아. 이젠 정말 다 끝났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곁에 있어, 지원아. 폭풍이 지나간 YJ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이사직을 지켰고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 한지원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민혁과 윤서현은 살인 미수, 횡령, 배임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태준과 지원의 시간은 5년 전에 멈춰 있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본가가 아닌 태준의 개인 펜트하우스에서 지냈다. 태준은 팔에 붕대를 감았고 지원은 목에 작은 상처만 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훨씬 더 깊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원이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문채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시 수술받을 생각이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래 내 얼굴로 돌아가야지.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어떤 얼굴이든 내 눈엔 너야, 지원아. 5년 전에도, 지금도. 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무섭지 않아? 난 당신을 속였어. 복수심으로 당신에게 접근했어. 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넌 5년간 지옥을 견뎠어. 나 때문이야.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5년 만에 잡은 따뜻한 온기였다. 하지만 지원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원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5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태주는 5년간 그녀가 겪었던 수술의 고통과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지원은 5년간 자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껍데기처럼 살아온 태준의 절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김동욱 박사를 함께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5년 전 지원이 사고를 당했던 그 절벽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그것은 문채린을 위한 작별 인사였고 5년간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1년 후 강 회장의 저택 정원. 5년 전 지원이 직접 심었던 라일락 나무가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한 재벌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 최 실장과 김 집사, 그리고 김동욱 박사만이 참석한 작은 서약식이 열리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문채린의 화려함도 5년 전 한 지원의 모습도 아닌 그 모든 아픔을 겪고 다시 태어난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과거의 얼굴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의 얼굴 역시 그녀가 살아낸 삶의 증거였기에.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5년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5년 전 나는 이 정원에서 내 세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세상을 다시 맞이합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잔인했지만 결국 당신을 내게 돌려보냈습니다. 얼굴이 어떻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내 심장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지원, 나의 유일한 아내. 이젠 내 모든 시간을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원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화답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얼어붙은 심장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내 복수의 끝은 결국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도 연극도 아닌 지옥을 건너온 두 영혼의 진짜 첫 입맞춤이었다. 몇 달 뒤 YJ그룹의 집무실. 태주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지원은 맞은편 소파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YJ그룹의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태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 부모님 뵈러 가야 해요. 지원이 말했다. 알았어. 끝나고 바로 갈게. 태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미소 지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5년 전 지원이 선물했던 작은 선인장이 그 사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서로에게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아무도 몰랐던 CEO의 새 신부.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그의 아내였고 이제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